한국국제정치학회 학예학술대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개회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국국제정치학회는 한국국제정치 70년 국익중심 세계질서와 이론 실천의 재구성이라는 대주제에 따라 2026년 6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LW 컨벤션에서 개최되고 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제 개회식을 시작을 할 텐데요. 국민의례는 오늘 회의의 그런 일정상 생략을 하고 정한범 회장님의 개회사를 먼저 시작으로 오늘의 개회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한범 회장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올해가 저도 의도하지 않았는데 학회 70주년이다 보니까 제가 70대 회장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이제 취임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70년의 무게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세상이 이제 기술의 시대를 넘어서서 AI의 시대로 이제 전환이 되고 있고요. 우리 학문도 AI의 영향을 받아서 많은 도전들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다 공히 느끼시는 거겠지만 학교에서 학생들이 내는 페이퍼도 이제 믿을 수가 없는 이게 사람이 쓴 건지 AI가 쓴 건지를 먼저 판별해야 되는 이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사실 앞으로의 시대가 AI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점점 더 과학기술 쪽에는 지원이 많아지고 더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인문사회 쪽에 중요성이 이제 점점 간과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들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건 저만의 생각이 아니고 우리 공이 다 하고 있는 생각인 것 같은데 AI 시대로의 대전환을 국가적인 그 대사로 또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이건 세계적인 흐름이다 보니까 인문사회계의 목소리가 잘 전달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인문사회의 그 어려움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이 계속해서 노력하는 것밖에는 별 방법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농담으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는 정당이 AI 중심당 그러니까 로봇 중심당과 인간 중심당으로 재편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앞으로 AI가 더 강화되고 발전하면 할수록 또 인간의 필요성, 인간의 인문사회의 필요성이 더 강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저희도 이 국제정치학, 이 안보, 외교 안보의 중요성이 간과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이번 학예 대회는 사실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지방으로 갈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마침 이제 지방선거가 6월에 있어서 그 이후에 이 시기쯤에 지방으로 가는 것이 여러 가지로 좀 어려울 것 같다는 판단이 들어서 그냥 여기 이 전국에서 모이기 쉬운 서울역 근처로 이제 장소를 잡았고요. 상황을 봐서 추계나 동계를 지방에서 좀 개최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사실 오늘 정부에서 여러 내빈들이 오실 계획이었었는데 이제 같은 업계라 좀 그렇긴 하지만 제주 포럼이 갑자기 날짜를 바꿔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원래 우리랑 이렇게 날짜가 겹치지 않도록 돼 있었는데 본인들의 사정 때문에 날짜를 바꿔가지고 지금 그쪽으로 좀 정부 관계자들이 다 이렇게 가시게 됐고 그런 와중에도 우리 송기도 KF 이사장님께서는 역시 우리 회원이시라 여기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이쪽으로 와주셨습니다. 감사한 말씀 드리고요. 김민석 총리께서 원래는 여기 이제 와서 직접 축사를 해주시려고 했는데 마침 또 중국 외교 일정이 생기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마 이 동영상 축사를 보내주신 것 같은데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김민석 총리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저 개회식 이어서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을 했습니다. 플러너리 세션을 어떤 걸 할까 하다가 올해는 아무래도 이 국제정치학회 70주년이고 하니까 우리의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고민을 했고요. 그래서 우리 마상윤 전 회장님께서 사회를 보시고 우리 또 우리 고문님 중에 전임 회장님 중에서 거의 지금 이제 최원로 중에 한 분이신 김달중 전 회장님께서 또 직접 토론도 참여해 주시고 하시면서 우리 국제정치학 또 국제정치학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까 하고요. 이 흐름을 이어서 연말에는 이와 관련된 저술이나 또 더 심도 있는 세미나까지 한번 기획해 보겠다는 말씀 드리고 저는 이것으로 개회사를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번 2026년 하계 학술대회는 한국국제정치학회가 주최를 하고 코리아 파운데이션, 한국국제교류재단 그리고 통일연구원이 공동 주최를 하며 외교부와 통일부의 후원으로 진행되고 있는 회의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공동 주최하고 있는 코리아 파운데이션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이신 송기도 이사장님의 환영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 정한범 한국국제정치학회 회장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국내외 동료 학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학회 창립 70주년을 축하합니다. 저는 1987년 스페인에서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귀국해서 그러니까 48년 전이죠. 한국국제정치학회에 종신회원으로 그때 가입을 했습니다. 그때 아마 일반 회원들이 연회비가 5만 원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50만 원 내라고 그래서 굉장히 그때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때 그래도 이게 내가 죽을 때까지는 이 학회는 내가 빠질 수가 없는 데구나. 그래서 한국정치학회하고 국제정치학회 그다음에 한국 라틴 아메리카 학회 제 전공이 중남미 전공입니다. 그래서 세 군데는 종신회원으로 가입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국제정치학회 부회장으로 활동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하여튼 다시 한번 70주년 축하드리고요. 한국국제정치학회 창립 70주년 기념 학예 학술대회에 한국국제교류재단이 공동주최로 참여하여 국제정치 각 분야의 저명한 학자 동료 여러분들을 모실 수 있게 되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날 전 세계는 유례없는 전환기를 겪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 또 전 세계적 유가 폭등,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의 장기화, 북중러 밀착과 동북아 지역의 복합적 갈등 지속, 첨단 기술 분야 경쟁과 공급망 문제, 급격한 기후변화 등 우리는 매우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국제 정치적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일부 강대국, 특히 미국이 다자간 체제에서 탈퇴하고 국제 질서를 훼손하는 이러한 상황에서 규칙 기반 국제 질서를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한 중견국 간 협력은 그리고 글로벌 사우스와의 관계 강화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동적 환경 속에서 국익에 기반한 실용 외교를 통해서 주변국과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아세안, 인도, 중남미 등 글로벌 사우스 국가와의 협력을 다변화하고 호주, 유럽, G7 등 뜻이 맞는 국가들과도 그 연대도 지속 강화해 나아가야 합니다. 특히 오늘날 국제 질서는 강대국에만 의존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중견국들이 연대하여 국제 규범을 유지하고 글로벌 공급제 공급을 위해 협력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졌습니다. 지난 1월 다보스 포럼에서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중견국들이 함께 행동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협상 테이블에 앉지 못하면 메뉴에 오를 뿐이다.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경국 연대를 강조했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중경국 연대가 환상일 뿐이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중경국 연대를 통해서 강대국 중심의 국제 질서를 대체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양한 글로벌 이슈에 대한 다자공조와 연대의 목소리를 통해서 규칙 기반 국제 질서를 유지하고 강화해 나가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국제 질서 대전환의 시기에 글로벌 사우스, 동북아, 남북미, 한미일 등 각 지역별 전략적 우선순위를 분석하고 한국과 지역별 협력 방안을 논의하며 나아가 대안적 국제 질서를 모색하고자 하는 오늘 학술 회의는 매우 뜻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3일 동안의 회의 동안 국내 전문가 및 동료 학자들께서 현 상황에서 한국에 꼭 필요한 외교 전략이 무엇인지 또 무엇이 돼야 하는지 함께 고민해 주시고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국제교류재단 역시 대한민국 대표 공공기관으로서 급변하는 전략 환경에 맞추어서 외교 다변화 및 글로벌 강국 비전을 측면 지원함으로써 실용 외교 구현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외교 다변화를 위한 글로벌 사우스 세상 맞춤형 공공 외교로서 글로벌 사우스 포럼, 중남미 포럼, 이베로 아메리카 사무국 협력 사업, KF 글로벌 이스쿨 중남미 컨소시엄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정상 외교 및 우리 외교 전략을 측면 지원하는 공공 외교로서 벨기에,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등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원 양성 거점 대학 선정, 한국학 교수직 설치 및 다양한 인적 교류 사업을 신설 또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익 중심 실용 외교 구현을 위한 공공 외교로서 미국, 일본과는 긴밀한 정상 외교를 뒷받침하기 위한 대화 채널을 운영하고 중국 및 러시아와는 민간 대화 채널을 재개하는 한편 호주, 인도, 아세안 등과도 실질적 협력을 도모하고 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대화를 지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코리아 파운데이션이 한국국제정치학회와 공동 주최하는 이번 학예 학술회의도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과 신뢰를 높이고 우리 외교정책 실현에 기여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회의 기간 동안 이루어질 심도 있는 논의의 성과가 우리 외교의 지평을 확대하고 나아가서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의미 있는 걸음이 될 것이다 이렇게 믿어 의심치 않고 있으며 이러한 걸음이 모여서 분명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주신 정한범 국제정치학회 회장님을 비롯한 한국국제정치학회와 참석해 주신 여러 귀빈 및 동료 학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영의 인사를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학예 학술 대회를 공동 주최하는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송기도 이사장님의 환영사 말씀을 들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축사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김민석 국무총리께서 일정상 직접 참석은 어렵게 된 상황이 되었습니다만 영상을 통해서 이번 한국국제정치학회 2026년 학예 학술대회를 축하를 하는 축사 영상을 보내주셨고요. 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국제정치학회 학예 학술대회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한국국제정치학회는 창립 이래 70년 동안 국제정세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과 전망 그리고 정책 제안을 해오셨습니다. 정한범 학회장님 그리고 회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주제는 국익중심 세계 질서와 이론 실천의 재구성입니다. 전 세계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학계뿐 아니라 정부에서도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할 주제입니다. 자유주의 국제 질서가 흔들리고 지정학적 갈등이 격화되고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분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글로벌 공급망을 확보하고 AI 반도체 등 미래 핵심 산업을 주도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불법 비상계엄의 혼란을 극복하고 국제사회의 신뢰를 회복하면서 국익 중심 실용 외교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달려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님께서는 그간 50여 개국의 정상과 100여 차례의 정상 외교를 펼쳐오셨습니다. 국민주권정부는 2년차를 맞아서 국익을 공고히 하고 국제사회의 안정과 공동 번영에도 더 힘쓰겠습니다. 대한민국 외교의 중요한 축인 한미동맹을 시대와 현실에 맞게 발전시키고 한반도 평화 진전을 이뤄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역대 정부 중 취임 후 최단기간 내 한미 정상 상호 방문을 완성하셨습니다. 저도 그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서 1월과 3월 두 차례 벤스 부통령과 회담을 가졌습니다. 한미 관계는 더욱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자주 국방 역량 강화를 위해 국방비 증액과 전시 작전 통제권 전환에 노력하고 각국과의 공급망 협력 강화를 통해 경제 안보 또한 튼튼히 다지겠습니다. 저는 지금 중국 다롄에서 열리는 하계 다보스 포럼에 참석 중입니다. 대한민국의 혁신과 성장의 비전을 소개하고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의 역할에 대해 각국의 리더들과 논의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정치, 경제,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이룬 성취와 축적된 역량을 기반으로 세계의 전환을 선도해야 할 위치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국제정치학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거대한 전환의 시대를 헤쳐나갈 국가 전략과 정책 대안이 논의되고 학계와 산업계, 정책당국이 함께하는 지식협력 네트워크가 강화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민석 국무총리께서 보내주신 축하 영상을 시청을 했고요. 다음으로 예정되어 있는 것은 70주년 특별 기념 세션이 있습니다만 그에 앞서서 또한 마찬가지로 중요한 절차인 기념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에 계신 여러 스님들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셔서 기념 촬영을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기념 촬영 마치는 대로 70주년 특별 기념 세션 한국국제정치학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라는 주제로 마상윤 카톨릭대 회장님, 전재성 회장님, 이혜정 교수님, 손대원 교수님 그리고 발제 맡아주시고요. 토론으로는 김달중 교수님, 김태형 회장님께서 교수님께서 토론자로 참석하는 특별 세션을 기념 촬영 이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0주년 학회 창립 70주년 기념 특별 세션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션의 타이틀은 한국국제정치학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되겠습니다. 저는 가톨릭대학의 마상윤 교수고요. 제 60 재작년에 그 학회 회장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오늘 이번 세션은 세 분의 발표자를 모셨고요. 또 이어서 토론자로 또 두 분을 모셨습니다. 근데 보시면 알시겠지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패널하고는 좀 많이 성격이 좀 다릅니다. 우선은 우리 지금 토론을 맡아주시기로 한 김달중 선생님은 잘 아시지만 한국 국제정책계의 원로 선생님이시고요. 우리 학회 회장도 역임을 하셨고 세계정치학회 회장도 역임하신 그런 원로 선생님이고, 그래서
세 분의 발표에 대한 토론도 있겠지만 우리 70년의 역사를 좀 회고하시는 뭐 그런 성격의 말씀을 해주실 걸로 기대를 합니다. 전재성 선생님은 국제정치학회 회장도 이미 역임을 하셨고요. 우리 한국 국제정치학 이론의 연구 70년을 한번 리뷰하고 앞으로의 과제가 무엇인가를 말씀을 해 주실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혜정 교수님께서는 우리나라에서의 미국 연구에 대한 리뷰를 아마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미국적 사회과학의 미국 연구 이렇게 이제 제목을 붙여주셨고요. 이어서 아마 이 패널에서는 가장 주니어 스칼라가 될 텐데요. 손대권 서강대학교 국제대학 교수께서 우리 학회지 국제정치 논총에 나타난 한국 국제정치학의 궤적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한번 살펴주시는 그런 의미 있는 발표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먼저 발표자 선생님들께는 한 15분 가량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시간을 좀 맞춰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금 앞에 개회식 있는 관계로 조금 시간을 써서요. 뭐 10분에서 15분 정도 해주시면은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먼저 전재성 교수님께 발표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올해가 국제정치학회 창립 70주년이어서요. 그에 대한 여러 가지 회고와 향후 전망 말씀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본 부분은 이제 국제정치학 이론을 지난 70년 저희 학회가 어떻게 해왔는지 하는 부분하고 지금 우리 학계가 당면하고 있는 이론 관련 과제랄까요? 또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 이런 거를 좀 리뷰하는 형태로 했는데 아마 여기 세 선생님이 다 자료를 만드셨는데 저희 공유는 지금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논총이 63년에 1집이 나와서 2026년에 66집이 나올 때까지 논총의 여러 궤적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통계도 좀 있고 하는 관련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국제정치 이론을 국제정치학의 입장에서 볼 때 어떤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을지 하는 말씀을 앞에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2026년 현재의 국제정치 현실을 보는데 과연 국제정치학이 전 세계를 막론하고 또는 한국의 국제정치학이 과연 얼마나 정확하게 얼마나 많은 부분을 보고 있는지에 대한 반성을 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란 전쟁을 비롯해서 아까 회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인공지능과 같은 새로운 엄청나게 중요한 기술 변수에 이르기까지 과연 우리 국제정치학이 지금의 국제정치를 다루는 분과 학문으로서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는지 하는 반성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특히 국제정치 이론이 뭐 다 이론 강의를 하시겠습니다만 대부분 다 20세기 중반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또는 그 이전부터 만들어진 이론으로 50년이나 100년 후의 현실을 설명하고 있는데 과연 그 이론들이 적절한 이론인지 한국을 비롯해서 세계의 국제정치 이론가들이 현실을 따라잡는 데 충분한 현실 감각과 이론적 노력을 해왔는지를 반성하게 된다. 만약에 부족하다면 이제 왜 부족했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을 해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치열한 고민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국제정치학이 국제정치를 설명하는데 다른 분과보다 훨씬 더 뒤질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국제정치 이론의 여러 층위들 주로 사회과학의 여러 이론들이 다 이론을 발전시키는데 그 개념이나 가설이 제일 마지막에 수입되는 분야가 보통은 국제정치학이기 때문에 국제정치학이 사회과학 이론 전체와 어떤 관계를 가져왔는지 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의식인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국제정치 경험이론뿐만 아니라 메타이론, 규범이론 등과 같은 이론적인 층위에 대한 논의도 더 치열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방법론에 관한 부분인데요. 이론의 여러 가설들을 다양한 자료에 근거한 방법 또는 방법론을 가지고 우리가 논증을 하는데 아마 다 느끼시겠지만 실증주의적인 방법론과
그거보다는 조금 더 전통적인 역사적 방법론이나 해석적인 방법과의 사이좋은 공존 또는 보완 관계를 충분히 우리 학계가 소화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런 방법론에 대한 총체적인 리뷰 없이 아마도 이제 박사과정서부터 시작된 여러 각자가 쓰는 방법을 따라서 그 방법에 따른 연구 주제 선정 그리고 학문적인 경향을 이어나가는 것은 아닌지 하는 것에 대한 논의들도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론과 역사와의 관계에 관한 것인데요. 과연 우리의 국제정치학이 한국의 국제정치와 유관한 역사를 얼마나 충분히 연구하고 있는지, 이건 뭐 학자에 따라서 관점이 다르겠습니다만 역사 사회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특히 한국의 관계 있는 한국과 동아시아의 역사를 우리의 국제정치학이 얼마나 충분히 소화하고 있는지 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문제 해결 이론과 비판 이론 간의 오래된 논쟁점, 그래서 우리가 학계 내에 갇힌 학자로서 현실을 설명하는 데에만 그칠 것인지, 아니면 지금의 국제질서의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보고 실천과 연결되는 어떤 계기를 마련하고자 노력을 얼마나 해왔는지, 또는 그런 노력이 줄어들고 있는지 지금에 들어와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지막 가장 중요한 이제 부분은 한국의 국제 정치인데요. 보편 이론과 특수 이론의 관계. 국제 정치라는 장은 크게 보면은 이제 200개 나라 하나의 대상인 것 같아도 사실은 지리적이거나 또는 뭐 권역적으로 우리가 다루는 국제 정치 실서는 분절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영미 중심의 주류 국제 정치학 이론을 흡수해서 소화하는 데에 아무래도 많은 시간을 쏟아왔던 것이 한국 국제정치학의 한 흐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최근 상당 기간 동안 글로벌 국제정치 또는 탈서구, 탈식민 국제정치 이론의 흐름 속에서 한국의 국제정치학도 한국적 또는 이제 한국발 국제정치 이론에 대한 노력이 일정 부분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국적이란 말보다 한국발이란 말을 더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한국에서 시작은 되었지만 국제정치 전체를 설명할 수 있는 보편 이론으로서의 후보 이론을 제시하는 데에 한국 국제정치학계가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이제 흐름 속에서 우리가 거시적인 이론 틀과 세부 이론들을 어떻게 조합해서 이론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이 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뭐 현실주의, 자유주의, 구성주의, 구조주의 이런 기존의 거시 이론들은 지금의 현실을 설명할 때 거의 도움이 안 되고 있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란 전쟁만 놓고 보더라도 뭐 워낙 다양한 요소들이 겹쳐 있기 때문에 과거 우리의 그 세부 분과였던 안보 이론이라든지 경제 이론, 기술이 하나의 사건에 융합돼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뭐 나는 안보 전문가고 나는 경제 전문가고 하는 식으로 세부 분야를 나눠서는 국제정치를 설명하는데 아주 심각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뭐 전체에 관한 이야기는 합니다만 이론적으로도 소위 거대 이론을 새롭게 만들어 간다면 이런 세부 이론들의 분절화 또는 융합 경향을 함께 어떻게 고려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자료로 쓴 것은 논총을 통해서 본 이론 논문의 경향들입니다.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아주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우리 논총 중에 IR 이론 논문은 67편 정도로 카운트가 될 것 같고요. 역사나 외교사 논문이 한 82편 정도. 그리고 전체 우리 논문 중에 이론 논문은 10% 안쪽 정도의 비중인 것 같아요. 우리가 물론 다 이론을 사용하지만 이론만을 다루고 있는 논문이 그렇게 주류는 아니다 하는 게 이제 첫 번째 경향이고, 그런 이론이 이제 외교사나 역사와 연결이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거의 비슷한 비중으로 그렇게 대다수는 아닌 논문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고요. 시기별 이론 논문의 경향을 살펴보면
뭐 1, 2, 3기 이렇게 자의적으로 나눌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학회가 시작된 냉전 절정기서부터 대땅트, 신냉전 초기, 탈냉전 초기 2000년대 그리고 대략 2010년대 이후의 경향으로 나눌 수 있는데 세부적으로는 뭐 여러 가지 논의가 있겠습니다만 초반에는 한편으로는 이제 그 국제정치학회 창립 시기에 동주 이용희 교수님과 같은 고 연배 시니어 선생님들의 문명권이라든지 그 서구 국제정치학과 약간 거리두기 속에서 만들어졌던 한국적 국제정치가 시작이 됐지만 곧 이어 서구 이론의 직수입, 특히 현실주의 계통의 직수입이 많아졌고 그것을 구체화하는 중범위 이론으로서 세력균형 이론이나 억제 이론, 동시에 자유주의 이론이 수용되기 시작했고 신냉전 초기에 들어서면서 구성주의,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경향입니다. 탈냉전 들어서면서 이론이 다원화되면서 구성주의나 영국학파, 비판 이론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2010년대부터는 한편으로는 이제 우리의 외교사를 연구하는 역사 중심의 연구자들의 노력에 힘입어서 이론에서 역사로 갔던 방향이 역사에서 이론으로 가는 방향으로 역전되는 양상도 조금씩 보이는 것 같습니다. 동시에 한국발 대안적인 시각에 대한 노력이 이제 급증하는 모습을 보여서 우리 특히 젊은 연구자들의 노력으로는 우리의 현실에 기반을 둔 이론 연구 경향이 더 강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각 시기별로 이제 현실주의, 자유주의, 구성주의, 비판주의, 메타 이런 영국학파들의 통계를 볼 수 있다. 그건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초기가 국제정치학의 어떤 선언기 또는 문제 제기기였다고 한다면 20세기 후반서부터는 이론화를 시도하는, 그러니까 이론을 수입해서 케이스에 적용하는 노력으로부터 그 theory building이 되는 거죠. 그 theory building의 시도기가 대략 21세기서부터 시작이 돼서 비서구 탈식민, 뭐 관계주의 이런 식의 시도가 시작이 되었고 지금은 이제 이론 생산기로 접어들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뒤에는 이제 각 시기별 이론과 역사의 연구 추세가 있는데요. 이론이 이제 비슷한 형태로 쭉 진행이 됐다면 국제정치학, 외교사의 측면에서 역사 연구가 상당히 진행되는 경향을 보였다. 그래서 초반에는 이제 완전한 역사와 이론의 분리기라고 한다면 냉전기 후기에 접어들면서 이론과 역사의 접점이 생기면서 한국 전쟁과 냉전을 서구의 국제정치 이론 또는 사회과학 이론으로 설명하려는 조금 더 본격적인 노력이 이루어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탈냉전 초기에 접어들면서 이론과 역사가 상호작용을 하기 시작하는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이제 역사 기반 중범위 이론들이 나오기 시작하고요. 최근에 들어서서는 이론에서 역사로 가던 방향이 역전되어서 역사에서 이론으로 가는 방향, 그래서 역사 사례로부터 개념을 추출해서 우리의 역사와 한국의 국제 정치를 이론적으로 설명하려는 그런 경향, 또 상당히 많은 논쟁, 또 근대 편입 이전, 19세기 이전의 한국의 외교사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3, 4분 정도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관심이 있었던 것은 지금의 국제 질서와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국제 질서를 우리가 어떻게 연구하고 있는지 하는 게 좀 궁금한데요. 그것을 이론적으로 연구하는 시각들을 보면은 미국의 패권론, 패권 쇠퇴 관련 논의들, 미중 경쟁, 복합 질서, 신흥 안보, 또 한국발 대안 등에 대한 논의들이 부분적으로는 이루어지고 있는데 편수를 보면은 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 이후 61집에서 66집에는 대략 20여 편 정도의 논문이 미래 국제 정치의 질서를 다루는 논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좀 더 많은 미래 지향적인 논의가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점들,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들만 간단히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이론 수입을 하는 경향이 아무래도 영속적으로 재생산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이제 뭐 저도 그렇습니다만 미국 박사학위 이후 귀국, 미론 이론의 재적용의 순환이 지속되는 흐름이 있는데 꼭 나쁘다는 것은 물론 아니고요. 그런 수입 재생산 속에서 이제 독자적인 이론을
생산의 어려움 또는 그 필요성에 대한 문제점이 좀 있었고, 이론 논문의 양적인 정체, 이런 논문 쓰는 것 자체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 엠피리칼한 걸 쓰는 것보다. 근데 거시 이론의 빈곤, 보통 중범위 이론이나 이제 세부 이론을 적용하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하기 때문에 한국발 거대 이론을 시도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아주 희소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탈냉전기 이후, 뭐 탈탈냉전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시기에 이론이 거의 공백 상태에 있다. AI라든지 복합전쟁, 기술경쟁, 뭐 우리 김상배 교수님 계시고 윤도혁 교수님도 계십니다만은 AI 관련된 새로운 시대에 대한 강론을 좀 넘어선 국제정치 이론의 포괄적인 발전이 필요한 시기로 접어들고 있는데, 아직은 좀 시기적으로도 그렇고요. 좀 더 많은 과제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분절된 이론의 계보, 그러니까 각각 이제 나는 뭐 이쪽 계열의 이론가다라고 또는 그쪽 이론의 경험적 연구를 한다고 선언하는 것은 부족하고, 이런 이론들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하는 부분. 그다음에 이제 뭐 영어 출판 압박의 역설 같은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영미 패러다임을 효율화하는데 조금 더 힘을 쏟게 되는 어려움. 그다음에 이제 정책 편향성, 그리고 우리의 현실과 관련된 문제는 이론화하기보다는 뭐 북핵이나 동맹과 같이 정책적인 대안을 내는데 조금 더 치우치는 경향이 있다. 그런 면에서 앞으로의 핵심 과제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이론 심화 연구를 좀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이론 특집호를 하거나 순수 이론에 대한 연구비를 좀 더 강화한다거나, 그다음에 서구 이론을 창조적으로 변용할 수 있는 그런 동아시아 사례의 논증이라든지 수정안을 제안하는 좀 조직적인 노력을 학회가 더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한국발 거시 이론의 공동 개발, 이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뭐 최근의 경향을 반영하는 그런 거시론 공동 작업을 독려할 수 있는 연구 체계가 만들어지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탈탈냉전기 이론 선도를 할 수 있는 접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고, 비서구 IR 네트워크가 이미 특히 유럽을 중심으로 글로벌 IR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우리도 부분적으로 참여하는 교수님들 우리 여기 안 오셨습니다만은 한양대 은영수 교수님 같은 경우에 아주 열심히 참가하고 계신데, 글로벌 IR 또는 오전에 이제 아차리에 교수도 있었는데, 비서구 IR을 하는 국가들과 한국 사이에도 일종의 단절이 있을 수 있다. 그 나라들은 한국을 서구로 일종의 그 어너러리 웨스트 같은 경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글로벌 IR에서 차지하는 위치 설정도 상당히 시급한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서구 이론들이 상당 부분 자기 설명력을 상실하는 부분이 있고, 새로운 이제 디지털 혁명과 같은 변수들, 한국의 국제적인 위상의 상승, 또 이미 그동안 우리가 갖춰온 이론의 여러 자원들이 많이 쌓여져 있기 때문에 일종의 임계점을 넘어설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기성세대 70년간 해오신 이론적 자원을 계승하되, 다음 세대 우리 학자들이 좀 더 좋은 논문을 쓰도록, 뭐 박사 지도에서도 어느 서구 이론을 적용할지 보통 저도 많이 추천을 하는데 그치는데, 우리의 어떤 문제를 풀 것인지에 대한 좀 더 절박한 문제로부터 이론 연구도 시작할 필요가 있다라는 뭐 아주 단편적인 소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굉장히 포괄적인 특히 이제 국제 정치학 이론 연구와 관련된 포괄적인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학회 제가 재작년에 회의를 주관하면서 국내 정치와 국제 정치의 연계를 좀 자주 좀 더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냐 하는 그런 문제 제기를 하면서 학회를 한번 조직했던 적이 있는데요. 다음에 발표를 해주실 이혜정 교수님께서는 우리나라의 미국 연구가 미국의 안과 밖의 변화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좀 비판적인 얘기를 아마 해주시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이혜정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중앙대 이혜정입니다. 저는 일단 뭐 변명 아닌 변명부터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학회에 뭐 회장을 한 것도 아니고 학회
활동을 열심히 한 것도 아니고 국제정치 논총에 논문을 많이 실은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학회의 완전한 아웃사이더인데요. 다 회장님 책임입니다. 회장님하고 그냥 트럼프의 미국을 한국이 정말 알고 있느냐, 트럼프의 미국을 제대로 연구할 수 있는 이론적인 자원을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거냐, 이런 말씀 그냥 이것과 상관없이 개인적으로 다른 모임에서, 그것도 학회 모임이었던 것 같은데 그냥 개인적인 소회를 말씀드렸는데 그 얘기를 하라고 그래가지고 일단은 굉장히 개인적이고 단편적인 소회를 말씀드린다는 그 변명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미국 외교 중심으로 국제 정치를 연구하고 있고요. 뭐 아주 운 좋게 SSCI 영어 논문을 안 쓰고 이제 정년이 딱 2년 남았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학계에서 활발히 활동하시는 그 SSCI 영어 논문을 어떻게 해서든지 써야지만 승진을 하실 수 있는 분들 앞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가 굉장히 송구스럽습니다. 예, 그리고 국제정치 논총에도 뭐 딱 2편인가 썼는데 한 편은 오자마자 처음에 신고하는 의미에서 그때는 제대로 심사를 받은 거고 다른 건 청탁을 받아서 쓴 거라 뭐 그 다음에 떨어진 적도 없습니다. 뭐 쓰려고 노력도 안 했고 그래서 제가 굉장히 아웃사이더 입장에서 그냥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대전제는 어쨌든 학문의 궁극적인 목적, 소명은 현실을 설명하는 거고 특히 국제정치학이 굉장히 실천적이 강하고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이 국제정치학의 성격을 스탠리오프만이라는 이제 프랑스 출신 미국에서 교수하신 분이 1977년에 쓴 국제정치학이란 건 미국의 사회과학이다라는 거기서 말씀하신 그 기본적인 이런 거죠. 이제 전통주의 연구에서 70년대 얘기니까요. 정말 뭐 옛날 얘기죠. 전통적인 연구에서 과학적인 연구로 돌아섰고 방법론은 실증주의로 가고 이렇게 가면 미국의 국제정치학이 어떻게 되냐면 미국의 이익에 복무하게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이제 그 미국의 사회과학으로서 국제정치인데 크게 보면 우리나라가 세계화를 미국화가 되면서 지식사회학 쪽으로 미국의 학체를 직수입하는 경향과 뭐 여러 가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 미국 안에서 그러니까 제 기본적인 입장은 뭐냐면 한국 입장에서 미국은 엄연한 외국이다. 그러면 뭐 저도 미국 유학했지만 미국에서 미국이 아닌 국가를 다루는 방식은 무엇이냐? 언어와 역사와 정치학으로 내려오면 비교 정치입니다. 그럼 비교 정치에서 해야 되는 건 필드워크인데 전재성 교수 방금 지적해 주셨지만 뭐 사실은 둘이 같은 학교를 나왔는데 미국에서 가면 미국 정치를 들어가게 되면 미국 정치 역사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굉장히 분절화되어 있고 국제정치 따로 있고 미국 정치 안에서도 선거정당 따로 있고 이런 식의 미국 정치 전공자들이 한국의 학회에 와서 이제 미국을 가르치는 건데 이제 미국이 미국을 보는 시각은 자기 국사니까 비교 정치로 안 가르치는데 비교 정치로 안 가르치는 미국을 우리가 그대로 들여오면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현실적인 거는 결국은 미국이 여전히 한국의 현실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역사와 비교적인 시각이 빠지면 다학제적인 시각이 빠질 때 나오는 가장 큰 문제는 미국의 외교는 미국이 갖는 외교나 정치적인 담론은 보편적인 기준을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표준을 갖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뭐 그 윌슨에 맞춰서 얘기를 하잖아요. 뭐 이상주의는 윌슨이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아니면 FDR 얘기를 하거나 테오도르 로즈벨트 얘기를 하거나 먼로 얘기를 하는데 먼로주의도 먼로가 원래 먼로 독트린을 발표했을 때의 먼로주의와 계속 바꾼단 말이에요. 셀프 레퍼런스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셀프 레퍼런스를 한국에서 미국이 생각하는 미국
비교 정치와 역사가 없는 미국 연구를 한 한국이 과연 얼마나 이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 얼마나 트럼프를 알 수 있을까? 뭐 그런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보면 트럼프가 하는 관세 전쟁에 있던 뭐 272조가 됐든 301조가 됐든 아니면 더 거슬러 올라가서 대규모 이민자 추방을 하는 건 1798년에 에일리언 애니미스 액트라는 걸 갖고 하거든요. 그러면 에일리언 애니미스 액트를 한국에서 미국 외교를 가르치거나 미국 정치를 가르칠 때 교과서에 없어요. 문제는. 그러면 이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느냐? 물론 대전제는 전재성 교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지구적인 전체 수준에서 교과서가 현실을 못 따라갑니다. 경제학자들이 뭐 경제안보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이 경제학 박사 받을 때 이런 거 배웠을까요? 하나도 안 배우고 하는 거예요. 뭐 그래서 우리만 문제 있는 거 아니고 미국도 미국의 문제가 있긴 한데 이 문제가 한국에 이제 더 심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뭐 예를 하나만 더 들면 미국 내에서 미국의 250주년이니까 그 미국의 기원을 이제 바이든 때 있었던 일이죠. 조지 플로이드라는 흑인이 죽으면서 그 전해에 그러니까 2019년에 뉴욕타임즈에서 1619 프로젝트를 했잖아요. 미국의 건국은 1619년에 노예 수입이다 라는 이 1619 프로젝트하고 미국은 1776년에 독립선언을 하면서 생겼다 라는 두 개의 프로젝트가 엄청나게 싸웠는데 250주년을 맞아도 미국의 정체성 역사 논쟁이 계속될 겁니다. 근데 한국 교과서에 1619를 이해할 수 있는 기초가 있느냐? 라는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뭐 굉장히 학계의 아웃사이더로서 그냥 미국,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는 최근에 미국의 트럼프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포스트 소비에트 소사이어티 연구하던 분들이나 중남미 연구하던 분들이 미국을 연구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그 미국, 그러니까 How Democracy Dies 쓴 분들, 그분들이 다 중남미 권위주의 연구하던 분들이란 말이에요. 무엇을 얘기하느냐? 미국 안에서도 비교 정치나 권위주의 연구하던 사람들이 현재 미국을 연구합니다. 근데 이런 거를 우리가 얼마나 따라가고 있느냐 하는 그냥 문제 제기 수준을 하는 거고, 뭐 호프만 아주 단편적으로 몇 가지를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제 뭐 4가지 정도 아주 단편적인 미국 정치 교과서, 그다음에 이 KCI라고 해서 한국에서 나오는 논문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국내의 SSCI가 이제 국내에서 발행하는 저널들, 그다음에 국제정치학회에서 발행하는 영문 국문, 아주 단편적으로 뭐 조교도 시키고 제가 AI 잘 모르지만 잠깐 돌려봤는데 이게 실러버스를 다 조사한 게 아니기 때문에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조교시켜서 조사한 건데 강의 안에 보면 많이 쓰는 게 뭐 The Logic of American Politics 뭐 이런 게 있고 American Government라는 이제 로위 게 있는데 결국은 다 제도 설명하는 게 기존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을 교과서를 봐서 교과서를 가지고 활용해서 현재의 트럼프를 설명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기껏 나오는 얘기가 트럼프는 우리가 알던 미국이 아니다라는 건데 제 주장은 우리가 미국을 몰랐다는 거죠. 우리가 미국을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트럼프가 외국에서 수입된 사람이 아니고 트럼프가 얘기하는 모든 거는 미국 안에 규정이 있습니다. 근거가. 철저히 미국적인 법을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건데 그냥 한국이 미국화돼서 미국에 대한 오해를 했을 뿐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미국 연구자로서 제 개인적인 입장이고, 교과서에 근데 이게 문제가 다 제 동기들도 쓰고 다 아시는 분들이라 이분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미국 정치 교과서, 미국 정치 연구회에서 낸 미국 정부와 정치 이제 두 번째 교과서를 봤는데 외교는 고립주의, 이상주의, 뭐 고립주의, 개입주의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저는 이것처럼 황당한 얘기는 없다고 생각해요. 미국 외교가 전 세계 보편적인 외교하고 똑같다면 누구나 이상주의와 현실주의를 믹스하는 거지 미국만 이상주의를 한다?
미국만 어느 대통령은 이상주의를 하고 이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내용인데 미국에 대해서는 여전히 그런 틀이 교과서에 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미국의 인종주의 문제를 한다면 상식적인 건 재헌헌법에 노예제가 어떻게 들어가 있는가인데 교과서에서 다루는 건 주로 하원 의석을 할 때 인구의 5분의 3 한다는 얘기는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 말고 노예제 규정이 굉장히 많거든요. 노예를 수입하는 걸 허용했다든지, 그 다음에 탈주 노예를 북부가 남부의 주인에게 돌려주는 법안이 그게 재헌의회에 있는 거고 이게 미국 내전으로 가는 거거든요. 이게 없으면 미국을 이해 못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그 조항이 없어요, 교과서에. 간단히 말씀 그런 거고 2025년, 26년 1년간 KCI에 이렇게 쭉 돌려서 인덱스로 돌리면 미국이 나오는 논문이 157개인데 그냥 아주 러프하게 나눠보면 미국에서 얘기하는 이론을 그냥 적용하는 것, 뭐 민주평화론, 동맹, 그 현실주의, 아까 얘기한 뭐 구성주의도 돌려보는 것, 세 가지 정도인데 미국 연구를 그대로 하는 것.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트럼프의 미국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뭐 관세, 경제안보, 그리고 가장 미진한 부분이 미국에 대한 역사 철학적 연구, 노예제, 인종주의, 제국주의, 저기 방청객에 있으면 뭐 차태석 교수 같은 아주 제한적인 연구들 이런 게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SSCI 등재 학술치인데, 그러니까 대전제는 제가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한국 국제정치학이 뭘까? 전재성 교수 한국발 국제정치 이론이 퍼지는 거. 거꾸로 한국 사람들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미국 대학에서 그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이분들은 코리안 디아스포라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또 유학생들 굉장히 인바운드로 많이 받았잖아요. 한국에서 교육받은 유학생들이 나가 있는 건 한국적 국제정치학이냐 아니냐. 그래서 이 지식사회학적인 일종의 루트를 굉장히 잘 봐야 되기 때문에 대단히 무책임한 얘기를 한다는 변명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인상기적으로 보면 한국에서 출판하는 4-5개 되는 특히 그 국방연구원에서 내는 걸 비롯해서 영어 저널은 대단히 종속적이 된 것 같아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영어로 해서 한국 케이스를 보여주는 하나의 루트가 돼버린 것 같다는 게 아주 단편적인 그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국제정치 논총하고 이게 뭐 2개인데 그거는 정 교수님하고 2분하고 뭐 겹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따로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냥 뭐 정리를 해보면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다. 그리고 학계의 아웃사이더인 제가 이렇게 주제넘게 와서 비판을 하는 입장은 아니다. 그 대신 그냥 미국 연구를 나름대로 저는 아웃사이더의 입장에서 해봤는데 트럼프는 철저하게 미국적인 산물이다. 그러면 비교 정치와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미국 연구를 비교 정치 연구로 해본 적이 있느냐 하는 문제 제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말씀하는 걸 들으면서 굉장히 큰 반성이 되고 또 앞으로 미국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좀 더 근본적인 그 어떤 자세의 전환이랄까요? 연구자로서의 그걸 촉구하는 말씀을 들었고요. 이제 미국의 사회과학으로서의 미국 연구라고만 말씀하셨지만은 글쎄 우리가 이제 미국의 IR 또는 미국의 정치학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았기 때문에 우리 학계 자체가 학계 전체에 주는 어떤 경고랄까요? 뭐 이렇게 들리는 측면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발표자는 우리 서강대학의 손대권 교수신데요. 손대권 교수님은 미국서 트레이닝을 받지는 않으셨기 때문에 좀 자유롭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국제정치 논청 우리 학회의 대표 저널이 될 텐데요. 이 논청을 통해서 우리 학회의 연구가 어떤 궤적을 그리고 있는가를 한번 좀 정리를 해 주실 겁니다. 마찬가지로 한
5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서강대학교 손대권입니다. 제가 먼저 귀한 자리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제가 한국 들어온 지 한 5년 됐는데 그동안 해본 발제 중에 거의 제일 긴장되는 발제인 것 같습니다. 저는 중국의 대외 정책을 연구하는 학자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하고는 약간 동떨어진 분야에 대해서 발제를 준비를 하게 됐는데 그럼 어떻게 이 발제를 준비할까를 고민하다가 한국국제정치학회에서 발간하는 국제정치 논총을 통해 갖고 한국 국제정치학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보자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국제정치 논총을 통해 본 한국 국제정치학 연구의 궤적이라고 잡아봤고요. 잘 아시다시피 국제정치 논총은 1963년부터 국제정치학회에서 발간하고 있는 한국을 대표하는 학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제정치 논총이 1963년부터 발간을 해왔기 때문에 그동안 수천 편의 논문이 실렸습니다. 이 수천 편의 논문을 제가 하나씩 다 확인하는 거는 아무래도 시간 관계상 그리고 저의 역량 부족으로 인해서 불가능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1920년부터 현재까지 20년을 기점으로 뚝 끊어가지고 21세기에 국제정치 논총에 게재된 논문들을 확인했습니다. 구체적으로 2020년부터 현재까지 국제정치 논총에는 일반 논문 1181편, 그리고 리서치 노트 34편, 그리고 서평 28편이 게재가 됐습니다. 이 중에서 서평은 제외를 하고 일반 논문과 리서치 노트를 합쳐가지고 1215편의 분석 대상 샘플을 만들었고요. 이 분석 대상 샘플을 발행 연도, 권호, 제목, 저자, 주제어, 그리고 초록으로 코딩을 했습니다. 문제는 2000년대 초반에 발간된 논문들은 초록이 없어요. 그래갖고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초록 대신에 이런 경우에는 서론을 하나씩 다 OCR을 돌려가지고 문자 인식을 해갖고 서론으로 초록을 대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는 클로드를 활용을 했고요. 잘 아시겠지만 AI를 활용할 경우는 AI hallucination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클로드와도 계속 더블 체크를 하면서 했고요. 동시에 챗GPT를 통해서 상호 검증을 해가면서 AI 할루시네이션을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먼저 국제정치 논총의 2020년부터 지금까지 발행된 논문의 숫자를 보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씩 다 설명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시간 관계상 한 가지 발견되는 트렌드는 과거에 비해서 출간되고 있는 논문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일 많이 발행이 됐던 해는 2003년인데요. 이 해에는 총 96편의 논문이 발행이 됐습니다. 반면 제일 적은 논문이 발표됐던 해는 2021년이었는데요. 이 해는 총 17편의 논문만이 국제정치 논총에 게재가 됐습니다. 저자 수의 변화도 확인했습니다. 전반적인 트렌드를 보면은 공동저자 비율이 과거에 비해선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단독 저자가 대세이긴 한 것 같고요. 여전히 학계 간의 협업이 한계가 있다라는 그러한 분석을 할 수 있는 한 가지 지표인 것 같습니다. 다만 과거보다는 더 나아지고 있는 추세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떤 분이 가장 국제정치 논총에 많은 논문을 발표를 했는가, 이것도 한번 따져봤는데요. 앞에 계시는 김상배 교수님께서 가장 많은 논문을 발표해 주셔서 한국 국제정치학회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다른 김명석 교수님, 민병헌 교수님, 그리고 전재성 교수님 등 다른 분들도 많은 논문을 발표해 주셨습니다. 1215편의 논문들 중에 그러면은 학자분들이 가장 관심을 가진 주제가 무엇이었는지를 초록, 제목, 키워드를 기준으로 해갖고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 결과 군사와 안보 분야에 대한 연구들이 가장 많았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두 번째는 다자주의와 국제기구에 대한 연구, 그리고 국제 정치 경제에 대한 연구들도 상당히 많이 진행된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다자주의와 국제기구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됐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이거는 조금 조심히 봐야 되는 게, 시기별로 따져봤을 때는 다자주의와 국제기구에 대한 연구가 최근에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추세를 보여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 중에 하늘색 선이 다자주의와 국제기구에 대한 연구를 나타내는데요. 2005년에서 한 2010년, 15년 정도까지는 관련된 연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급격히 감소를 했고요. 이건 아무래도 정확하진 않지만 아마 반기문 장관님께서 유엔 사무총장으로 가시면서 한국에서 국제기구가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았고 그러면서 연구가 증가했고 다만 이후에 트럼프 등장 이후 다자주의에 대한 의구심이 확대가 되면서 관심이 연구가 줄어들지 않았나 그렇게 추론을 해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정치 연구에 있어서 연구 주제가 어떤 게 인기가 많고 어떤 게 인기가 적어지냐가 현실을 상당히 많이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증가 추세를 보였던 연구들은 군사 안보, 국제정치 이론, 국제규범, 국제법 뭐 이런 연구들이 과거에 비해서 학자들의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됐고요. 반면 관심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연구도 있습니다. 다자주의, 국제기구,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분야의 연구도 그렇고요. 국제 정치, 경제, 역사, 사상, 민주화, 체제 전환, 지역주의, 지역 통합을 주제로 한 연구도 과거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특히 지역주의, 지역 통합에 대한 연구는 2020년, 2026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구간에서는 총 0.7%의 논문만이 지역 통합, 지역주의를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 2000년대 초반에는 동아시아 공동체에 대한 논의도 있었고 유사한 연구가 조금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찾아보기 힘든 그러한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안보와 국방에 대한 연구가 가장 많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코딩을 새로 해갖고 안보에 대한 연구를 다시 나눠봤습니다. 구체적으로 전통 안보에 대한 연구, 그리고 비전통 안보에 대한 연구, 마지막으로 비전통 안보와 전통 안보를 함께 아우르는 연구로 나눠봤는데요. 제일 우측 하단 그래프를 보시면은 전통 안보에 대한 연구가 가장 여전히 대세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비전통 안보에 대한 연구도 과거에 비해서는 이제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요. 최근에 나오는 많은 논문들은 전통 안보와 비전통 안보를 동시에 다루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긍정적인 변화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 전통 안보 중에서는 세부적으로 어떤 주제를 가장 많이 학자들이 관심을 가지셨나를 확인한 결과 군사 전쟁, 그리고 핵과 대량 살상 무기, 동맹 세력 균형에 대한 연구가 가장 많았던 걸 확인했습니다. 비전통 안보와 관련해서는 테러와 극단주의에 대한 연구가 가장 많이 진행이 됐는데요. 이것도 한 가지 유의해서 보셔야 되는 게 2000년, 2005년, 2010년 요 정도 구간에서는 테러와 극단주의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많이 수행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2015년 이후에는 관련된 연구가 급격히 줄어요. 반면 경제안보와 사이버안보에 대한 연구는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도 현실을 반영한 변화인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테러와의 전쟁이 사실상 종결이 되고 경제안보, 사이버안보 문제가 부상을 하면서 관련된 연구가 증가했다고 그렇게 추론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키워드 빈도 분석도 해봤는데요. 중국에 대한 연구가, 중국을 키워드로 하고 있는 연구가 압도적으로 가장 많은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거는 시기별로 상위 탑10 키워드를 정리한 거고요. 단일 국가에 대한 연구, 그리고 양자 관계에 대한 연구도 확인한 결과 단일 국가에 대한 연구로 중국에 대한 연구가 가장 많은 걸로 확인이 됐고요. 양자 관계에 대한 연구도 미중 관계에 대한 연구가 가장 많은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중국에 대한 연구가 급격히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한편 북한에 대한 연구가 최근 살짝 줄어들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도 굉장히 특이한 점이었습니다. 2010년, 2014년 구간, 2015년, 2019년 구간에는 북한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무래도 김정일의 사망, 그리고 김정은의 집권, 그 후에 있었던 Fire and Fury로 대표되는 한반도의 긴장 상황, 싱가포르 회담, 그리고 하노이 회담의 결렬, 이 빠르게 변화한 한반도의 상황이 북한 연구를 증가하게 만든 원인이었던 것 같고요. 그 후에 최근에 북한과의 특별한 접촉이라든가 개선할 수 있는 그러한 여지가 별로 없는 상황을 반영해서
북한에 대한 연구가 줄어든 걸로 그렇게 추론을 하고 있습니다. 양자관계 연구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중 관계 연구가 최근에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냈습니다. 동시에 한 가지 또 특이한 점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연구도 최근에 급격히 늘어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역시 현안 따끈따끈한 주제가 생기면은 그쪽으로 이제 연구가 집중되는 연구 쏠림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양자 관계를 시기별로 봤을 때는 한국과 북한에 대한 연구가 남북 관계에 대한 연구가 과거에 비해서는 살짝 줄어들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미국, 일본에 대한 연구, 중국, 일본에 대한 연구가 생각보다 많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거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국제관계사, 외교사에 관심이 좀 많아가지고 역사 연구와 동시대 현안을 연구한 연구로 분류해서 봤는데요. 역사 연구가 아무래도 훨씬 적었고요. 한 10% 언저리 계속 유지했던 걸로 확인이 됩니다. 현안에 대한 연구가 많은 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고 아무래도 그쪽에 연구 수요가 있으니까 당연한 부분이 있는데 다만 저희가 인터내셔널 오거니제이션이나 인터내셔널 세큐리티 같은 저널을 보면은 많은 부분이 외교관계사, 국제관계사, 외교사를 바탕으로 해갖고 현실 문제에 대한 임플리케이션을 뽑아내는 식으로 그리고 과거 사례를 바탕으로 국가의 행동 패턴을 발견하는 그러한 연구들이 많은데요. 한국은 아직은 그런 연구는 상대적으로 소수인 것 같습니다. 역사 연구를 했던 연구들은 주로 냉전사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됐고요. 이론적 다원화 분석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이거 거창한 건 아니고 주류 3대 이론을 활용한 연구와 그 외에 비주류 이론을 활용한 연구들로 나눠서 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고무적인 결과를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제 비주류 이론이라 하면 저희 뭐 페미니스트 IR 티어리라든가 네트워크 티어리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이론들을 얘기하고 주류 3대 이론은 현실주의, 자유주의, 구성주의를 의미합니다. 비중을 비교해 봤을 때 여전히 주류 3대 이론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다만 비주류 이론을 활용한 연구들도 최근에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비주류 이론을 그럼 세부적으로 나눠봐서 어떤 비주류 이론들이 학자들이 가장 많이 활용을 했나를 보니까 복잡계나 네트워크 티어리가 많이 활용이 됐고요. 두 번째로는 막시스트 IR 티어리라든가 비판 이론이 많이 활용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적 IR 이론이나 한국적 IR 담론을 모색하고자 했던 연구의 비중도 확인해 봤습니다. 편수로 봤을 때는 과거보다는 줄어든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래도 조금 고무적인 거는 비중으로 봤을 때는 과거에 비해서 많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다. 여전히 한국적 IR 담론을 찾고자 하고 모색하는 그러한 시도가 현재까지는 매우 큰 가시적 성과가 세계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수준의 가시적 성과가 있었다고 말하기 어렵지만 여전히 노력이 계속 경주되고 있다는 것을 저는 긍정적인 변화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요약하자면은 연구 주제의 다각화가 조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안보에 대한 연구가 너무 집중돼 있고 특히 전통 안보에 대한 연구가 집중돼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현안을 위주로 연구 주제 몰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걸 확인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면은 많은 학자들이 다 같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그리고 뭐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 일어나면은 갑자기 다 그쪽으로 몰려가서 그 연구를 하는 그러한 연구 쏠림 현상이 발견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동아시아에 대해서 연구가 집중되고 있는 것도 향후 장기적으로는 한국국제정치학회가 조금은 벗어나야 되는 부분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중국을 연구하고 있는 제가 드리기에는 조금 부끄러운 말씀이긴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다양한 지역과 다양한 시대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이걸 바탕으로 한국적 임플리케이션을 뽑아내는 그러한 연구가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이론적 다원화와 뭐 한국적 IR 담론 모색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긍정적인 변화가 아직은 조금 긍정적인 변화가 확인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부족한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논총이 1963년부터 나왔는데 2000년 이후에 연구 성과를 굉장히 여러 측면에서 잘 분석을 해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지내왔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다음으로 토론 시간인데요. 뭐 토론이라기보다는 또 우리 세 분 앞에서 발표해 주신 것에 대한 얘기도 되겠고, 또는 우리 학회 70주년에 대한 70년에 대한 또 얘기도 아마 같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김달중 전임 회장님께 마이크를 넘겨서 우리 학회 70년에 대한 회고, 그리고 또 해주실 제언 뭐 이런 것까지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한국국제정치학회 회원 여러분과 함께 70주년 창립 70주년 생일의 해를 같이 축하드리고 기쁨을 함께 나누면서 이렇게 이번 중요한 기회에 이렇게 패널리스트로 초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은퇴 후에 강원도 영평에서 대부분 시간을 지내는데 최근 몇 년간 매년 우리 학회에 6월달 전국학술대회에 초청해 주셔서 이렇게 참석해서 1년에 한 번씩 여러분을 이렇게 뵙게 돼서 정말 기뻐요. 혹시 우리 회원들 가운데 영평 쪽으로 놀러 오시는 기회 있으시고 오면 학회 연락해서 전화번호 알아서 연락 주시면 그 시골 산골에서들 오시게 되면 한번 또 만날 기회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만나면 반가울 것 같아요. 제가 학회 회원이 된 게 72년에 학회 회원이 됐어요. 54년이 흘렀습니다. 또 93년에 제가 학교 회장을 학교에 봉사했고, 또 2003년에 제가 은퇴를 했습니다. 뭐 그로부터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대학 들어간 해가 1957년인데 우리 학회가 생긴 바로 다음 해예요. 제가 대학 정치외교학과에 진학을 했고, 그때 뭐 여러 가지 국내 정치적인 상황, 또 국제 정치적인 상황에서 이 국제 정치학이 최고 인기 학과입니다. 그래서 각 대학의 가장 우수한 학생들이 국제 정치학회에 입학할 수 있었고, 그래서 저는 연세대학에 입학을 해서 입학 직후서부터 학회도 만들고, 또 각 대학의 조명 교수님 초청해서 국제정치학에 대한 특강도 듣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국국제정치학회 70년 생애와 저의 생애가 같이 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저를 이번에 초청해 주셔서 어떻게 얘기를 하면 좋을까 하다가 다 이렇게 이런 거 들여다보지 않고 생활을 하다가 그저께 서울에 나왔다고. 그 이제 연락을 하려다가 또 연락 못 드리고, 오늘 좀 2시간 전에 좀 나와서 회장님하고 오늘 사회 맡은 마 회장님한테 여쭤봤어요. 어떻게 얘기를 하면 좋으냐. 그러니까 과거 얘기를 해달래 들고 말이요. 그리고 다른 분들께서 다 좋은 발표를 해주실 것 같기 때문에 학회 발전 중심으로, 제가 학교에 오랫동안 참여를 했으니까 그 참여의 경험을 통해서 뭐 좀 그런 개인적인 얘기를 좀 많이 해주면 좋겠다 하는 게 말씀이셨어요. 그래서 한 2시간 동안 식당에 앉아가지고 열심히 총알을 만들었습니다. 이 시간을 지켜야 될 것 같아. 말을 좀 빨리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나이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게 남의 얘기를 많이 듣고 얘기하려면 이게 좀 이제 저 자신이 좀 정신이 산만해지는 감이 좀 있어요.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경도 바꿔 써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제 지금 기억으로 보면 1970년대로 돌아갑니다. 그때 뭐 한국에 오니까 소위 그 학자들 간에 또 우리 뭐 별로 책도 읽지 않으면서도 우리 학생들끼리 모여 앉아서들 토론들 할 때 뭐 현실주의다, 행동주의다 하는 거 잘 알지도 현실주의는 비교적 이해가 좋았어요. 그럼 뭐 행동주의서부터는 우리 배운 거 별로 없고 참 그러면서도 멋은 부려가지고 이런 용어들을 많이 썼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러나 제가 그 70년대 초에 들어왔을 때는 그나마 국제정치학이 보다 사회과학적인 그런 계량적 연구라든가 통계 분석 방법도 좀 도입들이 되고 그래서 보다 좀 사회과학적인 성격을 갖추게 됐다고 봅니다. 학회는요, 제가 귀국할 때에 제가 이제 귀국이 어디서 제가 좀 대학 졸업 받고 난 다음에 그 대만에 유학을 먼저 갔다고 70년 초에 그 3년 거기서 국제정치 쪽으로 외교학 쪽으로 전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몇 년이든가 65년에 미국을 가가지고 7년 반 동안 미국에 있으면서 이제 학위 다 이제 하고 제가 72년 11월에 귀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 오자마자 학교 회원이 되고 또 학교 여러 분과위원회에 참여해서 학교 일 많이 도왔습니다. 그때는 그 선후배 또 은사관계 아주 밀접했어요. 사람도 얼마 많지가 않고요. 그래서 뭐 시간만 나면 학교 그 선배 교수들 또 그런 양반들 만나고 여러 가지 토론도 많이들 하고. 근데 제가 그때 그 귀국할 때 1970년 때는 우리 국제정치학회가 구조적인 변화를 하기 시작하더라고. 그래서 그 회원도 갑자기 많아져요. 그러니까 그 동안에 50년대부터 외국에 유학 나갔던 양반들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좀 거기 계시다가 70년 초반에 확들 많이들 그 귀국 들어오셨어. 거기에는 국제정치의 변화도 있었고, 이 남북한 관계, 6.23 선언도 터지고, 여러 가지 이제 한국의 민주화 바람도 이제 불기 시작들하고, 그래서 그 해외 특히 그 정치학 공부한 사람들, 국제정치학, 뭐 정치학, 국제정치학 같은 그룹이죠 그 당시에 말이야. 많이들 귀국들 했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로 저도 귀국을 했죠. 그 학교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 과거보다는 회원이 상당히 획기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 보니까. 그리고 그 대학에서 그 교과 과정들을 좀 새롭게 그 개편을 하고 좀 새로운 걸 좀 집어넣자 해서 학회에서 그 교과 과정 증대하고 신설하는 문제에 대한 논의들을 많이들 하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때 각 그 대학에서 이 정치학과나 국제정치학과 증설이 다른 때에 비하면 그 상당히 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 활동 들어오니까 다 주먹구구식이야. 이렇게 이제 아시는 양반 선후배끼리 모여서 돌아가면서 회장하고 이렇게 아주 그런 분위기였는데 이제 그렇게 좀 우리도 좀 개선을 하자 해서 저 학교 회식 개정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까지는 돌아가면서 이렇게 지명적으로 회장도 하고 그랬는데 우리 직선제를 도입을 했다고. 그때 이제 주도한 사람들이 우리들이야. 그래서 지금도 기억나요. 첫 번째 직선을 하는데 저 숙대에 누구야? 김영렬 숙대 교수 있지, 여자 교수님. 네? 김홍렬 선생하고 서강대학의 김상준 교수 오고 이제
처음으로 학교에서 경생을 오는 거예요. 그 비밀 투표에서 김홍렬 교수가 됐다고. 물론 이제 김상준 교수 다음에 또 이제 나오셔서 또 회장으로 우리가 모시고 선출을 오고 모시고 그랬습니다만, 그리고 이 70년대 중반 들어서면서 말이죠. 이 공산권 연구로 그냥 그게 우리 국제정치학 연구 영역이 반쪽으로 넓어졌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큰 기회죠. 이 공산권 연구가 시작이 되는 게요. 그래서 그 공산권 연구에 대한 연구에 그 참여를 우리 회원들이 많이들 했습니다. 그때 그 서울대학 사회과학대학 연구원하고 연세대 제가 그 원장으로 있었던 그 동서문제연구원하고 고려대 아연하고 외대에서 소련 연구소 4개 연구소가 국회 특별 예산 조치로 해가지고 공산권 연구 기업을 사업을 본격적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그 4개 대학의 4개 연구소의 교수, 그 학교의 소속 교수 국제 정치학 교수뿐만 아니라 여타 다른 전국적으로 이 국제 정치학 교수, 정치학 교수님들을 초빙을 해서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시켜서 같이 연구를 했다고. 이 연구소가 나중에는 몇 년 후에는 다시 이게 확대가 돼가지고 공산권 연구 협의회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고, 그게 10개 대학의 그 국제정치학 연구소 혹은 지역 연구소들이 여기 참여해가지고 본격적으로 공산권 연구들이 그때 시작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제정치학계의 관심이 공산권을 제외한 그 나머지의 그 서구와 발전도 전국 제3세계 쪽에 있던 것이 공산권까지 글로벌라이즈하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됐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말하더라도 공산권 연구는 자료에 대한 게 이제 금지가 돼 있었단 말이에요. 이제 그걸 이제 우리가 그 학교에서 노력들을 해서 그 금지를 풀고 공산권 관계에 대한 자료들을 읽기 시작을 한 학회의 연구로 본다면 그런 의미에서 큰 의미가 있었지 않는가. 그리고 이제 그 80년대라고 하는 게 상당히 그 세계적으로 우리 배경이 되는 국제정치 학계에서 본다 할 것 같으면 뭐 신현실주의, 신자유주의 논쟁들 뭐 많이들 하고, 아까도 얘기 나온 거지만 구성주의 비판 이론들이 확산되고 올 때인데, 역시 그 당시에 제가 봤을 때 IP 이론화에 가장 좀 관심을 우리가 갖기 시작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뭐 먼저 얘기해 주신 분들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우리 국제정치학회 입장에서 보면 카이스라고 그럴게요. 시간전략자. 해외 유학 소장학자들이 대거 귀국들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50년대 한국전쟁 때부터 유학 가기 시작한 것이 돌아오질 않고 50년대 60년대 유학 가서 공부한 양반이 대충 거기에 머무르고 있었던 상태다. 그러다가 이제 70년 초에 많은 수가 우리 학문 분야에 연구했던 양반들이 귀국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한국 내에서도 각 대학이 그 국제정치학과를 증설을 한다든가, 아무래도 그 전임 교수나 시간 강사 기회가 더 좀 많아지고, 또 국내에서의 국제정치 문제, 국제관계에 대한 연구소들을 많이 만들기 시작했어요. 과별로 만드는 것도 있고, 대학별로 만든 거 있고, 대학 밖에서 나와서 만든 것들도 있고, 그래서 비교적 활동 범위가 점차 넓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확대기라고 볼 수 있어요. 말하자면 80년대 우리 학교의 활동들이. 그리고 이제 국제적인 그 연구 협력 교류 이런 거에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동참을 하기 시작하는 시기였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일 그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가 입사입니다. 세계정치학회. 그러니까 세계정치학회는 세계정치학회지만 그 안에 큰 부분이 국제정치, 외교정책, 지역연구 그런 게 다 포함되어 있죠. 근데 사실 우리는 말이에요, 이 두 학교, 정치학교, 국제정치학교 나누는데 사실 다 겹해 있다고요, 우리가. 그러니까 1957년 우리 학교 생기고 그때 정치학교, 국제정치학교 따로따로 하는 거는 우리 국제정치학교가 먼저 생겼을 거예요.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 회장 누구 하느냐에 따라서
그 두 학회가 갈라진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지금까지 10년 동안 우리 그 국제정치학회 온 사람들은 두 학회에 다 회원이에요. 그리고 두 학회 임원 다 임원으로 봉사들 하고 있고 연구 활동하고 그래서 말하자면 일란성 쌍둥이라고 그러나 뭐나 그렇게도 좀 봐주기도 한데 말이죠. 그래서 그 입사 참여가 아주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뒤이어서 그 정도는 아니지만 ISA 참여도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ISA는 크게 국제 그런 조직이라는 것보다 이게 미국 학계에서 많이 활동들을 하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렇지만 또 우리가 ISA까지도 좀 참여될 폭을 높이고 그래서 이제 입사하고의 이제 국제적인 그런 학술 교류나 또 국제적인 학술에 우리가 이제 호흡을 같이 하는 의미에서 입사 참여가 대단히 중요하다. 첫 번째 의미 있는 사건이 1979년에 모스크바에서 입사 세계대회 할 때 우리나라 우리 국제정치학자 정치학자들 16명이 그냥 처음으로 들어가서 참여를 했다고. 저는 그 회에는 못 갔어요. 연세대학교 학생처장하고 있는데 국내 정치가 난리야. 그래서 총장이 이제 허락을 했습니다. 제가 가는 거. 근데 제가 갈 수가 없겠더라고 학생처장 입장에서 말이야. 그래서 포기를 해서 내가 그걸 못 갔습니다. 하지만 우리 한국의 국제정치학자 입장에서 본다면 모스크바 입사 월드 컨그레스에 참석하기 의미 있는 그 이벤트였었고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국제정치학자들이 입사에 참여하기 시작한 게 1982년에 리오 대회에 있었어요. 리오데자네이로. 그때부터 우리가 좀 강큰 교육들을 했어요. 야, 이거 제일 빠른 방법은 입사 세계대회를 서울로 한번 유치해 놓은 거다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회원들 가운데 우리 선배 양반들은 다 회의적이야. 근데 우리가 막 돌아온 30대 중반, 초반 중반 30대 우리 국제정치학자들은 말이야, why not? 한번 해보자 말이야. 그래서 이제 아주 적극적으로 이제 가서 그 집행위원들 만나고 소위 말하면 이제 학술 외교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많이 거기서 집행위원들 만나서 또 입사 그 직원 그 세크레터리에 있는 양반들하고 사귀고 이제 서울 유치를 하는데 안 돼. 벌써 그 당시에 3년에 한 번씩 하는데 2차가 먼저 결정돼 있더라고. 6년치가. 그래서 우선 집행위원서부터 들어가자 해가지고 그때 다 나이 드신 우리 선배 교수 양반들은 그 포기해요. 불가능한 일들이다. 그래서 그 입사 월드 컨그레스 같은데 입사 그 활동에 참여하는 건 좋은데 무슨 우리가 입사 월드 컨그레스 서울에서 개최를 하고 세계 그 정치학자 국제정치학자들을 초청하느냐 말이야. 회의적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겉모르는 우리 30대 중반 교수들은 말이야, why not? 한번 해보자 말이야. 그래가지고 1차적으로 간디소 맨델스라고 하는 건 그때 입사 회장하던 양반인데 이 양반을 서울로 초청을 했다고. 그래서 이 양반이 한국 국제정치학회 그 상황을 다 좀 보게 하고 같이 세미나도 하고 그러니까 이 양반이 돌아가서 다 그 입사의 보고들을 하고 그러니까 한국의 그 소위 말하면 국제정치학 커뮤니티에 대한 정치학회 포함 정치학 포함해서 인식이 달라지기 시작들 했다고. 그래서 이제 빨리 우리가 집행위원회 진출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 우리가 1985년인가 파리 그 월드 컨그레스 때 우리 돌아가신 이용구 총리 서울대학교 그때 정치학과 그 사회과학 연구소 소장으로 오고 계셨다고. 이 양반을 막 우리가 밀었다고. 그러니까 그 운동원 사람들 전부 다 국제정치원 소장학자들이야. 정치학 소장학자들은 별로 조인을 못했다고. 그래서 처음으로 1985년 파리 입사 월드 컨그레스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그 집행위원을 거기 진입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3년 후에 88년에는 두 번째로 워싱턴 그때 그 워싱턴 그 월드 컨그레스에서 한승주 교수가 고대 한승주 교수가 왜냐하면 그 양반들이 이제
정부에 들어가셨거든. 이영구 총리가. 더 이상 이제 학교 활동하기가 어려워서 그다음에 또 집행위원회 출마해서 한승주 교수가, 고려대 한승주 교수가 두 번째로 집행위원회에 들어가는데 또 이 양반도 또 정부에 들어가 외무장관, 그러면 그거 못하거든. 그래서 교체 대표를 이제 결정을 해서 우리가 안청시 교수를 보냈습니다. 돌아가셨어, 안청시 교수 말이에요. 그래서 안청시 교수가 아주 새파랗게 젊을 때지, 우리보다 훨씬 더 젊으니까 그 교체 대표를 한 1년 동안 했나 그래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집행위원으로 세 번째 집행위원으로 한국에서 이제 진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게 1994년인가 그래요.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제 우리가 아르헨틴 1992년 아르헨틴 월드 컨그레스에서 서울 월드 컨그레스가 결정이 되면서 이제 결정만 해냈지 그걸 준비를 하는 사람이 없어. 그게 다들 한 1년 그냥 준비 없이 지나, 2년 지나 겁들이 난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 국제정치학교고 다들 이제 국제정치학교 정치학교의 그 임원 역할을 많이들 하니까 다들 겸해서 말이죠. 이거 안 되겠다 말. 빨리 조직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되겠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1993년에 그 조직위원회가 조직이 됐는데 그때 제가 국제정치학교 회장이에요. 저는 국제정치학교 회장을 좀 늦게 했습니다. 왜냐면 딴 걸 일도 많고, 그리고 또 그때쯤 되니까 말이야, 서로 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 먼저 이렇게 하겠다고 이렇게 등록하는 사람이 돼. 나하고 한번 부탁하는 사람들이 없어, 지금 자리에서들 말이야. 그러다가 이제 나는 좀 늦은 편이지, 그거 본다면. 그러나 1993년 제가 국제정치학교 회장을 하면서 그리고 조금 늦어질지 모르지만 한마디 합시다. 내가 그때 정치학교 회장으로 나오는 얘기도 많았단 말이야. 근데 제가 선택을 해서는 국제정치학교를 택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같이 정치학을 공부하는 학자 커뮤니티고, political science 커뮤니티고, 학교가 둘이 이제 해온 거니까 이왕이면은 좀 IR이 세니까 우리가 한국에서 IR한 사람은 국제정치학교 쪽으로 학교에 봉사를 하고 임원 봉사를 하고, 넌 IR 쪽은 정치 사상이라든가 뭐 비교 정치라든가 등등 정치학 주류의 넌 IR 쪽으로는 그쪽 전공은 우리 동료들이 정치학교 총회 회장에 나가고는 그런 조금 언더스탠딩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게 디비전 오브 레이버가 있었다고. 그래서 저는 이제 당연히 이제 IR 쪽을 이걸 했기 때문에 아이덴티파이 하기 때문에 국제정치학회 이제 회장으로 오고 있는데 이 입사 준비위원회를 빨리 해야 되는데 왜 2년 동안 공처 그냥 지나가는 거야? 1년이 지나가서요. 이대로 가면 큰일 난단 말이야. 이 준비를 해야 할 때 할 사람이 없어. 그래가지고 두 학회가 공동으로 조직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2차로 서울에서 열렸던 세계대회는 정치학 단독 그쪽에서 준비위원회가 나왔지만 그 당시에는 국제정치학과하고 정치학회가 같이 조직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 학회의 두 회장, 두 부회장, 두 총무, 그리고 전임 회장까지 포함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조직위원회를 만들고 그 집행위원회 했던 분들을 이용구, 한승주 또 안청시 교체위원회 했던 해서 그 조직위원회를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누구도 그 조직위원회를 위원장 맡을 사람이 안 나와. 돌아가면서 해도 해야 할 사람들이 말이야. 다들 안 해요. 왜냐하면 또 그때는 학교 임원들이 1년만 하면 또 그만두게 돼 있거든, 학교 임원을 말이야. 그러니까 앞으로 97년까지 장장 5년 동안 그 조직위원회 위원장 하는 거를 다들 좀 뭐게 생각하더라. 이게 또 제 머리에 또 떨어졌다. 이 또 김달주가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억지로 드라프트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따 이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어찌됐든 1997년에 첫 번으로 입사 춤으로 아시아에서 춤으로 한국에서 춤은 물론이겠지만 세계 대회를 하게 됐는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우리가 국제정치학회 회원들하고 임원들하고 같이들 뛴 거라, 같이들 온 거라. 그러니까 이번에 두 번째 서울에서 모였던 작년에 모였던 거하고는 판역이 다르죠. 그 세팅이 말이지.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있을 때 이제 80년대 초에 움직였던 건 뭐냐면 야 회관 짓자 말이야 우리. 그때 우리가 그 새빵사리로 전전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때 있을 때 내 기억에 저 안국동 쪽에 있는 말이야 가요동 쪽에 있는 아랍회관이라는 거 있어. 여러분 아세요 아랍회관? 거기에 새들어 있었다고 바나 얻어가지고 유정열 교수가 외대 교수야. 근데 그때 그 양반이 회장이야. 이 양반이 아랍하고 잘 통하잖아. 그때 그 중동 들어가서 돈 벌고 어쩌고 해가지고 그 협회에서도 돈 내가지고 집 하나 조그만 게 줬는데 그 조그만 데서 또 조그만 방 하나 얻어가지고서 외대 유정열 교수 덕분에 우리 국제정치 사무실이 거기 있었다고. 야 체면이 아니잖아. 그래도 대한민국 국제정치학회가 말이야 일관이 없어가지고 되겠어. 그래가지고서 저희 그때 그냥 전적으로 그냥 우리가 의견이 모아져가지고 회관 짓자 말이야. 이건 우리 한국 국제정치학회의 이거 아이덴티티 문제고 말이야. 이 정신의 문제고 말이야. 뭐 여러 가지 얘기들 많이들 했어. 백주들 마시면서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 기금을 만들자. 나중에 뭐 돈도 어디서 얻을 때 없겠지만도 우리가 돈을 모아야 딴 사람이 더 줄 거 아니냐. 그래서 처음으로 평생회원제라는 걸 시작을 했습니다. 학교 기금을 만들기 위해서. 그 당시 한국의 학교에서 모든 학교를 통해서 평생회원제를 하는 데가 없었던 걸로 난 기억해요. 우리 국제정치학교가 제일 먼저 만든 거야. 그래서 평생회원을 좀 높게 책정을 해가지고 그 돈은 매년 연차 예산으로는 못 써. 그건 꼭 회관 짓는 데 쓰는 걸로 학교 기금으로다가 그렇게 아주 못을 받고 돈을 모으기 시작도 했다고. 그게 80년 초서부터 시작입니다. 제일 앞장서서 같이 했던 양반이 저 누구냐면 저 고려대학 이호재 교수야. 그리고 저하고 둘이 그냥 봐서 그걸 아주 그냥 강하게 밀어붙였다고. 그래가지고 이 평생회원제를 그때부터 시작한 겁니다. 몇 년서부터 나중에 딴 데서도 평생회원제를 갖다 탑습 들어오더라고. 그리고 이제 전 개인적으로는 그때 이제 그 국제정치 연구하는 데 있어서 그 이슈 오리엔트된 연구들을 좀 시작들하고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이 해양 국제 정치라는 게 대단히 중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한국 해양 정치를 하기 위해서 한국 해로 연구회라고 하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1985년에 한국 해로 안보라고 하는 단행본을 하나 이걸 냈습니다. 이제 그게 그 문제 국제 해양을 중심으로 한 국제 정치와 그 안보 등등의 문제, 자원 개발 등등 문제 모든 걸 합친 해양 국제 정치를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게 계속 하고 있어요. 지금 그게 이제 많은 우리 국제 정치 학회까지도 많이 그게 이제 전파가 됐고 다른 데도 많이 전파되고 해가지고 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그게 제 연구 활동에 있어서의 의미를 느끼는 그런 분야이기도 했습니다. 빨리 해야지. 여기 와서 막들 정령궤도에서 말이죠 무질서해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제가 그 입사 활동을 할 때 있어서 큰 힘이 된 게 우리 국제정치학회 힘이었었습니다. 또 물론 정치학회도 물론 힘이 되고 그랬습니다만 그래서 2000년서부터 2003년 입사 회장을 하는 동안에 말하면 이제 그 입사의 글로벌라이제이션.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북미하고 서구라파 중심의 그 학술 활동을 갖다가 1997년에 아시아로 주문이 옮기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회장으로 있을 때 주요 연구 활동들 글로벌라이제이션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2000년대 초에 우리 국제정치학회의 그 흐름이 이 기존 국가 중심 분석을 좀 넘어서 가지고 이 글로벌 거버넌스로 연구 확대가 활성화될 때라고 그러죠. 그걸 입사해서 그대로 그걸 적용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그 몬트리올 카나다 몬트리올에다가 입사에 그 퍼머넌트 세크레터리아를 만들고 그다음에 그 2003년에 제가 회장으로 2000년에 제가 회장이 돼가지고 2003년에 그만둘 그 해에 입사 활동을 그러니까 국제정치 쪽 활동을 세계 활동을 아프리카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그 도반, 사우스 아프리카 도반에서 월드 콩그레스를 개최를 했어요. 힘이 무지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개최할 때 아프리카 각 나라에 있는 그 학회, 국제정치학회 사람들 다 모여서 아프리카 국제정치학회 총회를 같이 했어요. 그래서 입사에 그 세계화하는데 열심히 뛰었습니다. 이제 그런 과정에서 우리 그 한국정치학회 회원들의 역할이 입사 회원들이 굉장히 역할을 많이 했다고 그렇게. 일단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금 거의 다 끝나가지고요. 그래서 하나만 더 봅시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회관 건립이 중요한데, 하여튼 회관 건립을 그러니까 1993년부터 시작해서 2002년에 그 월드컵 그 포르투갈하고 우리 월드컵 볼 때 우리 개원식을 했습니다. 회관 건립을 이게 했어요. 뭐 지금도 월드컵 보고 있는데 그때 생각이 아주 우리 회원들이 그 지금 저 합정동 우리 학교 사무실 있는 데 모여서 개원식을 하려고 그러는데 포르투갈하고 시합이야. 야 우리 그 옆에 맥주 펍이 있어. 우선 이거부터 응원하고 보고 하자 해가지고 전부 다 펍에 들어가는데 다행히 장소가 컸어. 거기서 이제 맥주 마시면서 그 포르투갈하고 이겨서 우리가 4등을 그 쿼터 세미나인가 이게 이겼다. 그거 끝나고 나서 가서 우리 학교 회관 개원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자세히 나중에 또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여러 가지로 협력들을 잘 해서 그 학교 회관을 완공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게 첫째 우리 우리들의 그 정체성 확립에도 큰, 왜냐하면 그렇게 학교가 없어요. 자체 회관을 진 데가 없다고. 그리고 나중에 정치학회가 훅 날아가지고 회관을 만들어 놓는데 자기들이 짓지는 않았어. 돈 모아놓고 있던 거로다가 사버렸다고. 그러니까 이 학회를 우리는 9년 동안 거쳐가지고 진 거 그 경험이 정치학회는 없다고. 우리는 그 9년 동안은 그렇게 같이 노력을 했고. 그래서 이 학교 정체성 확립과 특히 학교 그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재정 운영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1차로 학교의 간사에 대한 봉급 거기서 지출하고, 그리고 전체 그들에 대해서는 손을 못 대 하다가 딱 그 한 가지 한 거가 영어 저널을 만드는데 돈을 썼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안청식 교수를 그 편집인으로 초청을 하고 부탁드리고, 대단히 훌륭한 교수였어요. 꼼꼼하고. 그래서 오늘날의 The Korean Journal of Interest Studies를 2003년에 창간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매년 우리가 그 학교 회관 운영을 통해서 버는 돈 가운데 그 당시 800만 원을 지원을 한 거야. 그 당시 그 800만 원 컸다고. 그게 오늘날 The Korean Journal of Interest Studies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스코프의 등재 학술지까지 되고 우리가 좀 자랑스러운 그런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학술까지도 이게 발전하게 된 거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또 몇 가지 더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 있지만 워낙 뭐 시간 관계상 또 다른 교회에 있을 때 좀 얘기하기로 하고 그렇게 참 열심히 이 학회에 위해서 정말 성심껏 여리껏 참 일생을 학교와 함께 살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바라는 걸 좀 얘기하라고 아까 그러지 않았어요?
나는 이 지금 있는 학교를 한 바퀴 더 돌렸으면 좋겠어. 앞으로 어느 때인가 말이야. 우리 학교가 좀 능력을 좀 의지를 좀 결집해가지고 지금 있는 게 굉장히 이 가치가 높아졌다고 그쪽에 그걸 정리하고 말이야. 요즘 교통도 많이 발달됐잖아. 조금 더 좋은 데로 넓은 데 살던 데로 가서 요즘 지하철도 많이 발달해 있잖아요. 뭐 행사는 주로 서울에서 많이 올 거니까 지방에서 많이 올 거니까 그래서 더 그 땅을 큰 걸 장만하셔서 거기다 더 큰 회관을 좀 지면 좋겠어. 그래가지고 그 임대 수입원도 만들고 동시에 거기다 인터내셔널 하우스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우리 학교 사무실에서 쓰지만 또 그 방에 대한 것들 임대료 학교 수입으로 증대하지만 증대할 게 많아. 외국 학자들 많이 오잖아. 또 우리 젊은 학자들이 공부 끝내오면은 세틀다운 할 때까지 몇 달 동안 거기서 있어도 괜찮고 말이야. 어찌됐든 간에 회관을 더 본격적으로 운영 또 해가지고 그리고 거기를 하나의 인터내셔널 하우스 그 국제 학사처럼 이제 인터내셔널 하우스 같이 동경 녹봉기 가면 인터내셔널 하우스 있잖아요. 그게 지금 현재 그게 하나의 벤치마크 그 컨셉이야. 거기에 그 외국 한국 영국에서 잠시 오는 양반들 신진학자들 교육해가지고 잠시 몇 달 머물 수 있는 이제 그렇게 편의도 해주면서 거기서 그 많은 국제적인 그런 단원들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인터내셔널 하우스가 하나 만들었으면 그리고 이제 좀 더 이제 규모가 큰 우리 국제정치학교 회관이 되기 때문에 재정 운영에도 큰 또 도움도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있습니다. 그게 제 꿈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좀 그런 문제를 한번 좀 학교의 그런 하나의 또 하나의 발전을 하는 그러니까 저는 그 철학이 그렇습니다. 사람 생각이라고 하는 게 그릇하고 많아. 이 물 본질을 물을 담기 위해서는 그릇을 만들어야 된다고. 이게 학교라고 하는 것도 이 학교 회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회원들의 집이야. 이게 하나 만들어지고 거기에 우리가 사람이 모이고 거기서 담론들을 하고 그 학교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제 그 벤치마크는 미국 정치학교의 학교 회관입니다. 워싱턴 가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제가 그 공부할 때 그 미국 정치학교에 그 지원을 많이 받았어요. 자주 거기 1년에 한두 번씩 갈 기회가 있고 그런데 그게 이렇게 부러워. 워싱턴에 있는 정치학교 회관이. 그래서 나도 나중에 교육해서 한국 학교에 일을 하고 오면은 미국 정치학교의 학교 회관처럼 이거 하나 만들면 거기에 공헌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그때부터 꿈을 꾸었습니다. 그래서 바라는 거는 더 큰 좀 꿈을 갖고 국제정치학교의 회관 겸 인터내셔널 하우스 그런 개념으로 하나의 우리 좀 학교 발전을 위해서 좀 공헌을 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굉장히 하실 말씀이 많으신데 시간을 많이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우리 학회의 발전사를 특히 우리 김달중 회장님께서 전력을 다하셨던 그런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요. 앞으로 회장 되실 분들은 인터내셔널 하우스 이제 제 뭐라 그러나요? 재건립을 위한 노력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태형 전임 회장님께 시간을 좀만 드리겠습니다. 이게 많은 시간을 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앞에 선생님 말씀해 주신 거를 거기에 대한 코멘트라든지 좀 개인적인 소회 같은 거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 굉장히 중요한 영광스러운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김달 조사님 다음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2011년도 귀국하면서 국제정치학회에 가입을 했고 그리고 작년 국제정치학회장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가 이제 70주년인데요. 70주년이라는 거는 이제 1956년도에 이제 설립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와 지금 2026년을 좀 비교를 해보면 뭐 저는 그때 당시에 세상에 없었고
근데 이제 한국을 보면 한국 내부적으로 굉장히 많은 일들이 산업화되고 민주화되고 그리고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해서 지금 뭐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이제 세계 최강국 정도 수준이 됐고 첨단 기술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발전했는데 근데 그런 그 역량의 발전에 비해서는 우리가 그 학문적으로 특히 이제 국제정치학에서 그 전재성 교수님 말씀하셨던 한국발 우리 그 이론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과연 있느냐. 충분히 우리는 그럴 역량이 있고 그걸 발현할 이제 시기는 됐다고 생각하고요. 또 이제 그 국제적으로 보면 70년대 그러니까 70년 전에 1956년이면 그야말로 서슬퍼런 냉전이 이제 진행되고 있을 때였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때는 오히려 양극 체제로서 그냥 굉장히 명확했잖아요. 모든 게 명확하고 그냥 별로 뭐 이렇게 따로 생각할 것들이 별로 없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지금은 이제 미국의 일극 체제가 저물고 뭐 다극 체제가 되고 있다, 무슨 체제로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국제 질서에 이제 굉장히 심각한 변동이 생기는 시기로서 굉장히 불확실성이 심하고 불안정성도 굉장히 강해진 그런 시기라고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시기에 우리가 이제 국제정치학자로서 혹은 국제정치학회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특히 이제 이 시기가 또 더 중요하고 또 한편으로는 또 불안스러운 거는 이제까지 이제 그나마 이제 2차 대전 후에 70년 동안 지탱이 되었던 국제관계에 여러 가지 뭐 기구라든지 제도라든지 법이라든지 규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와해되고 있다는 것,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이제 그것을 또 와해 또 주범이 그것을 만들었던 국가라는 것도 상당히 아이러니한 것 같은데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국제정치학회, 국제정치학자로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거는 굉장히 이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좀 문제 해결과 함께 굉장히 비판적으로 좀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비판적으로 접근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국제정치학자의 사명인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현재 이제 많은 일들이 있죠. 저는 이제 핵무기를 보니까 글로벌 핵질서가 이제 굉장히 붕괴되고 있는 것을 안타깝게 보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다시 좀 안정적으로 좀 재건할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지만, 또 한편으로도 그 지금 현재 국제정치에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인종주의 같거든요. 인종주의 확산이라는 것 같아요. 아까 이제 이혜정 교수님도 그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뭐 미국에서 지금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정책은 화이트 크리스천 내셔널리즘을 제외하고는 저는 절대 이해를 못한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그것이 미국 외교 정책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뭐 그러니까 프로젝트 2025라고 헤리티지 파운데이션 나온 걸 보면, 거기 나온 내용을 보면 그거에 이제 1920세기 초에 재발행했었던 KKK의 그 논리와 너무나 유사하다는 그런 분석도 굉장히 많이 있고, 지금 뭐 최근에 이제 얘기하는 핵세스라든지 뭐 NSS에 나온 말들이란지를 보면 그게 이제 그대로 발현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미국만의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지금 뭐 유럽도 얼마 전에 뭐 북아일랜드에서도 그랬고, 영국이나 독일이나 프랑스에서 나오는 지금 극우 정당들이 그러니까 트럼프의 마가와 괴를 같이 하는 정당들이 굉장히 득세를 하고 있고, 실제로 집권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데,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본질적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근데 그거는 물론 이제 인종주의라는 건 하나의 한 사례일 뿐이고, 그 외에 많은 문제들, 뭐 우리가 도전을 받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도 좀 많이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게 조금 문제가 생겼던 거는 우리가 이제 조금 그렇게 접근하기 위해서 하는데 조금 장애가 됐던 거는, 우리가 아직도 여전히 전재성 교수님, 이혜정 교수님 말씀해 주셨지만, 미국적 사고, 미국식 문제 제기 방식, 미국식 문제 해결, 미국식으로 어떻게 하면은 그 사회과학적인 질문을 제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 논문을 구성하고 이렇게 풀어나가는지에 대해서 아직도 굉장히 많이 잠식되어 있지 않나. 그래서 그 논문의 구성 같은 경우라든지 연구의 체계 같은 것도 변수를 설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뭐 가설, 그리고 가설을 데이터를 사용해서 검증하는 거, 이런 거에 거의 페티시즘적인 그런 것들이 좀 아직도, 물론 이제 국제정치 논점을 보면 굉장히 다양한 논문들이 실려 있지만 그거를 굉장히 맹목적으로 추정하는 사람도 여전히 많은 것 같고요. 이게 사실 페티시즘이라는 표현을 E.H. 카가 역사란 무엇인가에서 이제 사용했었죠. 근데 제가 지금 이 얘기를 다시 해야 될 정도로 그것에 좀 이렇게 많이 좀 집착되어 있는 부류도 굉장히 큰 것 같아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조금씩 다 우리 지금 현재 그 한국의 역량도 있고
국제정치학회의 경험이라든지 쌓아온 노하우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좀 전에 이제 김달종 사님 말씀하셨던 그렇게 발전해온 것들, 이것은 우리가 충분히 그런 것들 극복할 수 있고, 그리고 학문적이나 그리고 그 현재 국제사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 해결에 그리고 문제 해결을 넘어서 좀 더 비판적으로 뭔가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것들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뭐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소회를 좀 말씀을 드리면서 그냥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하실 말씀들이 너무나 많지만 다음 세션도 준비해야 되는 관계로 여기서 세션을 클로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70년을 좀 돌아보고 또 앞으로 70년 또 앞으로 또 100년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또 전망을 해보는 그런 여러 그 기회들이 뭐 이번 세션뿐만 아니라 뭐 다른 회의를 통해서도 우리 학회에서 많이 앞으로 자유가 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좀 사회로서 그 좀 미진한 바가 좀 없지 않았다 하더라도 좀 용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것으로 그 패널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발표해 주시고 또 토론해 주신 우리 선생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